민수야,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엄마. 여러분, 만약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여러분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전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노후 준비로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족 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과 위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노후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은 인생의 황혼기에 겪는 다양한 사연들을 통해 여러분께 위로와 교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덕, 올해 74살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8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생활을 30년간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까져 피가 나도 허리가 아파 곧게 펼 수 없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수가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죠. 다행히 민수는 제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죠. 결혼도 좋은 집안의 여자와 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아내 소영이는 처음에는 정말 착해 보였어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와서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드디어 제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2년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수 부부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소영이는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해 줬어요. 민수도 예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었고 용돈도 꼬박꼬박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소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으로 인한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영이가 제가 만든 반찬을 먹지 않는 것도, 민수가 점점 저를 멀리하는 것도 모두 임신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제가 손자를 보러 가면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된다며 문전박대를 당했고, 명절에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수의 말투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예전에는 존댓말을 섞어가며 부드럽게 말하던 아이가 점점 반말을 하기 시작했고,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게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민수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부엌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는 것 같지 않아?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어. 그러게. 나도 느꼈어. 그리고 가끔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치매라면 우리가 모시기 힘들 텐데 전문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게 해야겠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거죠.
가게를 30년간 운영하면서 수많은 손님들과 대화하고 복잡한 계산도 척척 해내는 제가 치매라니요. 하지만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민수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 반찬 가게 30년 하시면서 모은 돈에 아버님 보험금까지 합치면 때 될 텐데.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집값 정도는 될 것 같아. 어머니가 워낙 검소하게 사셨잖아. 문제는 어머님이 건강하시다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고, 만약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그럼 통장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제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라는 거였습니다. 나이도 많으니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좋겠다면서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말 치매에 걸린 것처럼 행동해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마치 진짜 치매 환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였어요. 민수가 집에 올 때마다 일부러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인지 묻고 5분 후에 또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민수와 소영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점차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다음 단계는 더 구체적인 연기였어요. 일부러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깜빡하는 척했고 냉장고에 슬리퍼를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기 직전에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발견당하는 척했죠. 소영이는 그럴 때마다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몰래 촬영했어요. 나중에 증거로 쓰려는 거겠죠. 저는 모르는 척하면서도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기억력 문제를 연기하는 거였어요. 손자 이름을 헷갈리는 척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는 척했죠. 심지어 민수의 직장 이름도 자꾸 다른 회사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연기를 한 달 정도 지속하자 드디어 민수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영이와 함께 와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치매도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따라가는 척했어요. 병원에서의 연기는 더욱 정교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질문할 때마다 일부러 틀린 대답을 했어요. 오늘이 몇 년도인지 물어보면 10년 전 연도로 대답하고 대통령 이름을 물어보면 이전 대통령 이름을 말했죠. 간단한 계산 문제도 일부러 틀렸고 시계 보는 법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의사가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일부러 비뚤비뚤하게 그렸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 연기였습니다.
평소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은지 아는 의사 앞에서 바보인 척하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예상대로 초기 치매였어요. 민수와 소영이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제가 보지 않을 때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화장실 거울을 통해 몰래 봤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약을 꾸준히 먹고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면서 제 통장과 인감도장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재산 탈취 작업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단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통장과 인감도장을 넘기기 전에 저만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옆집 박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박 할머니는 저와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분이라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박 할머니는 분노하셨지만 제 계획에 동조해 주셨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제 모든 거래 내역을 비밀리에 복사해뒀어요. 통장 사본, 부동산 서류, 보험 관련 서류까지 모든 것을 박 할머니 집에 맡겨뒀습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필요할 자료들이었죠. 마지막으로는 제 일상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민수 부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제 뒤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는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뒀어요.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민수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번쩍하는 욕심을 봤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아들을 연기하고 있었죠. 통장을 넘긴 지 일주일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제 몰래 거액을 인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비나 약값이라고 했지만 실제 병원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를 발견한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서명한 기억이 없었죠. 자세히 보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활비를 빼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제 집까지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매 환자라는 진단서를 근거로 법적 후견인이 되어서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아직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 부부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은 제 집을 팔아서 받을 돈으로 강남 아파트 계약금을 넣고 저는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그들만 잘 살겠다는 거였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폭로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박 할머니에게 맡겨둔 서류들을 찾아오고 그동안 녹음한 파일들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민수 부부의 정체를 폭로할 준비가 끝났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계속 치매 연기를 하면서 민수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며칠 후 민수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렸어요. 그 주말 소영이가 저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날씨도 좋고 치매에는 새로운 환경이 도움이 된다면서요. 저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니 큰 건물이 보였어요. 간판을 보니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저를 데리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소영이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상담실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옆에서 치매 환자인 척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차에 타는 길에 소영이가 말했어요. 이곳이 어머니께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전문 의료진도 있어서 안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와 상의해서 다시 오겠다고 덧붙였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소영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자 지훈이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난 몇 달간 제가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박할머니 집에 보관해둔 증거들과 녹음 파일들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소영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제 통장과 인감도장을 돌려주고 집 매물도 취소하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빼돌린 돈도 모두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했어요.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와 재산 횡령,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소영이는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밤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둘 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지난 몇 달간의 배신과 상처가 지워질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이 불리해졌기 때문에 꾸며낸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받겠지만 약속했던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요. 통장과 인감도장 반환, 집 매물 취소, 그리고 빼돌린 돈의 정확한 계산과 반환까지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날부터 실제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은행에 가서 제 통장 관리권을 다시 저에게 넘겼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연락해서 매물을 취소했습니다. 그동안 인출한 돈도 정확히 계산해서 다시 입금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쉽게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 할머니에게는 계속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와 소영이의 태도가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자주 찾아왔고 소영이는 제가 만든 반찬을 다시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존댓말을 쓰며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만약 제가 진짜 치매에 걸리거나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박 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일정 부분은 손자 지훈이의 교육비로,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명시했어요. 또한 제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민수가 아닌 은행 신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도 제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거든요. 이런 조치들을 취한 후 저는 민수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앞으로는 제 재산을 노리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걸 분명히 알려준 거였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제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민수와 소영이가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변화가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진짜로 효자가 되었어요. 매주 빼먹지 않고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고, 제가 아플 때는 직접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예전처럼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왔고, 제가 만든 반찬을 받을 때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손자 지훈이를 데리고 자주 놀러 와서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눈빛이었어요. 예전에는 제 재산만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어머니를 걱정하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고 후회된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어머니께 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소영이는 확실히 배웠고 변했어요. 그 무렵 박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마음의 문을 열어도 될 것 같다고,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지켜본 분의 말씀이라 더욱 믿음이 갔어요. 저는 서서히 민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손자 지훈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렸고,
가족 모임도 자주 가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외의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제게 새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혹시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아직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그 일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해 보이셨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재산을 노리던 민수가 오히려 저에게 일을 하라고 권하다니요. 하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제 행복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닫고 집에만 있으니 심심했고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지 못했어요. 30년간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고 동네 사람들도 제 반찬을 그리워했거든요. 저는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다만 예전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소영이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일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로 화목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끈끈하고 진실한 관계가 되었어요. 어쩌면 그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기가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민수와 소영이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었을 테고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저는 75세 되었고 작은 반찬 가게를 소영이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는 예전보다 작지만 동네 단골들이 하나둘씩 돌아와서 매일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와 함께 일하면서 진짜 모녀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손자 지훈이는 이제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다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로 바로 달려와서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꿀이 됩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돈이나 성공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동네 노인회관에서 강의하기도 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분들께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어 드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들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중요한 교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유언장 작성, 신탁 설정 등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과의 소통이에요. 평소에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랜 인생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복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것이었어요. 제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연 노후 채널에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께 위로와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